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나 나스닥이 모두 장중에 살짝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경기 침체 우려감에 혼조 양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나스닥은 또 제법 많이 빠졌어요. 1% 정도 하락이 됐습니다. 자, 경기가 좋은 것 같아서, 고용이 좋아서 긴축이 더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또 안 좋아질 것이다. 자, 같은 재료를 보고 있고 같은 뉴스를 보고 있는 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재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우리나라도 금통위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아침 9시 넘어가면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오늘은 이제 빅스텝이 유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차이가 너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빅스텝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빅스텝에 나서면 이제 3%대 기준금리 시대가 열립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면 더 힘든 일이 생길 텐데요. 자, 이 부분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동차 관련주들이 어제 급락세를 보였죠. 왜 그랬느냐? 자, 포드에 대한 이제 외국의 증권사들이 이 매도 의견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포드를 매도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현대차와 기아차는 도대체 왜 떨어진 거냐? 외국인들은 왜 현대차와 기아차를 팔았느냐? 자, 같은 자동차 업황이다 라고 싸잡아서 매도를 쳤다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시장이 약간 진정되는 듯한 느낌이긴 합니다. 뭐 급락에 대한 포지션보다 일단은 반등을 좀 모색하려는 움직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직 부족하죠. 부족하기도 하고 시장이 지금 시원하게 상승한다,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일단 이상해요. 같은 재료, 같은 뉴스를 가지고서도 계속 좋았다가 나빴다가 뭐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요. 또 이제 계속 나쁘다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가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도 나쁘고 저렇게 해서도 나쁘다, 경기가 좋아서 나쁘고 나빠서 나쁘다, 뭐 계속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시장이 그래서 지금 계속 들쭉날쭉했어요. 시작은 일단 마이너스 시작했다가요, 장중에 제법 많이 올랐었거든요. 쭉 올라갔다가 그리고 다시 장 막판에 훅 밀려서 내려가는 모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다우지수가 플러스 0.12%, 그냥 보합으로 끝났는데 나스닥은 변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락 출발했다가 더 밀렸다가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플러스까지 넘어갔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져서 아침의 시점 하락 저점까지 진행이 됐다가 또 다시 올라가면서 마감이 돼서 마이너스 1%대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하루 만에 등락을 계속 거듭하는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약간은 불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어떤 흐름들이 언제쯤 나올런지, 자, 상승은 어떻게 나올 건지 이 부분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중요한 건 그겁니다. 변동성이 심하고 변동이 커져가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면 뭔가 다른 변곡점이 생겼다. 자, 이게 상승장에서 나타났다라면 하락에 대한 전조 증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하락 시장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전조 증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일단은 손바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동안 지속되어 왔었던 추세를 반대로 뒤집어 엎는 형태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반등이 멀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시황이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좀 진정이 되고 또 외국인들이 충분히 매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반등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그런 형태의 느낌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재료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미국 시장이 변동성을 보인 가장 큰 이유는 별거 없어요. 그냥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국채금리가 지금 보면은 3.93%를 기록하면서 마무리된 것 같아요. 장중에는 이제 4%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통화 정책에 민감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 금리가 4%대를 넘어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 연말 되면은 미국 금리가 이제 4%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바로 이제 이번 11월 달부터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 국채 금리는 거기에 맞춰서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4%대 올라가 있는 상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아직까지도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2년물 금리는 지금 4.3%대, 그 다음에 10년물은 3.9%, 갭이 조금 좁아진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이 다시 역전돼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 국채 금리가 더 짧고, 장기 국채 금리가 더 높아야지, 일단은 될 것 같은데, 지금 역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감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긴 합니다. 여기다가 IMF가 지금 내년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또 하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2%대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하향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어떤 부분들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우려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6개월에서 9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고 또 JP모건에서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 이런 경고는 굳이 안 해도 돼요. 그죠? 굳이 안 해도 되고 이게 경기 침체가 온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됐을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하나의 어떤 제스처일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했지 그런다고는 안 했지 않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경기 침체라는 부분들은요. 그럴 수 있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사전적으로 정부나 이런 쪽에서 금융당국이 뭔가 조치를 취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만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가는 과정이 어려울 뿐이겠죠. 자, 노무라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서 침체가 곧 시작돼서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다.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고 예상한 것보다 침체 정도는 더 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증거사 리포트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이렇게 완전히 뭐 지옥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럼 여러분들 리포트에서 야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면은 현재 흐름과 반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리포트들은 나오지 않아요. 주가가 떨어지거나 안 좋을 때는 더 나쁘다, 더 안 좋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나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반대에 대한 개념들을 꼭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네, 이런 것들과 반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죠. 얘네들도 경기와 실적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증시 환경이 극도로 부정적인 상황이다. 극도로 부정적이라고 얘기했어요. 더 이상은 못하게 먹겠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은 경제 둔화와 실적과 연준의 긴축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 극도의 위험 회피 심리와 씨름해야 하는 끔찍한 증시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한 것과 똑같아요. 기준금리가 4%에 도달할 때까지 1, 2회 더 올리고 잠시 중단한 후 긴축 영향을 평가할 것을 예상한다. 이거 그냥 파월이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계속 시장이 울거먹어요. 왜냐면 재료가 없거든요. 지금 시장에는 새로운 재료가 없어요. 새로운 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울거먹을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가 완전히 소화가 되어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올 연말까지는 일단은 바닥에서 얘네들이 싸게 매집을 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라면 여기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파월이 좋은 얘기를 할 리는 없고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이번에 0.75 그 다음에 다음에 0.5 인상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소를 시켜버리게 되면 이제는 긴축의 영향을 평가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다. 이렇게 된다면 시장이 바로 안심하고 돌아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몰아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를 싸게 만들어놔야 여기서 매수를 더 많이 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안정화되는 시기, 즉 금리 인상, 즉 긴축이 완화되는 그 시기가 됐을 때 주가가 뛰기 시작한다라면 시세 차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그런 공포를 심어줌으로 인해서 주식을 던지게끔 만들어야 얘네들이 주식을 살 수 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시장은 정말 냉정한 것 같죠.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은 절대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장이 지금 현재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돈 갖고 있으면은 일단 버티세요. 이게 내 주식 숫자가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주식에 대한 어떤 그런 전체적인 그런 어떤 평가나 관점 이런 것들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라면 모르지만 그런 거 아니라면 일단은 이런 환경을 이런 시점을 또 잘 넘어가야지 또 시장이 상승하는 시점에서 내가 당당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11월에 금리 인상을 0.75% 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80% 정도 잡혀 있다고 하니까 아마 연준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넘어가게 되고 아마 11월 달에 FOMC에서 올리는 이 금리가 아마 0.75로서는 마지막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후의 상황들은 그 이후에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뉴스 특별할 게 없습니다. 특별할 게 없고 이번에는 경기 침체 때문에 혼조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는 경기가 좋아서 혼조라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라 자, 뉴스 지금 헷갈립니다. 헷갈리고 지금 자기들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기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얘기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금리 관련한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가 금통위가 열립니다. 그래서 빅스텝이 나올 것이다. 빅스텝이요. 오늘 오전 9시에 이 통화회의를 여는데 현재 2.5% 기준금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0.5%포인트 올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의 미국 금리에 1%포인트 정도 간격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금리 격차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0.5%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그런 빅스텝을 나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가 됩니다. 3%대 기준금리는 2012년 10월 이후로 처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인데 2012년 때도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죠.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유럽 사태가 한참 진행됐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가지고 출구 전략을 모색하던 시기였고 지금하고는 조금 달라요.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금리를 조정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는 그때와 좀 다르지만 금리는 그때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금리 인상을 0.5%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저 생각은 좀 더 해도 되긴 되는데 아마 고심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가계대출이 굉장히 많은 시점이잖아요. 물론 지금 보면은 기준금리 3%다 그러면 뭐 예금을 넣거나 적금을 넣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4%대 이런 금리를 보게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예전에 비해서 불과 한 6개월 전에 비해서 1%대 금리에 비해서 괜찮네. 작년에 어떤 거에 비해서 괜찮네.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게 대출을 받아서 뭔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엄청난 악재란 말이에요. 왜냐면 금리가 이런 식으로 훅 뛰어버리게 되면 지금 저 신용 대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변동금리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금리가 훅 올라갑니다. 얘네들 대출금리 올리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이 정도 3%대면은 기본적으로 대출은 두 자릿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주택담보대출이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8%대 나온다 했는데 이제는 10%대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10%대가 넘어가는 이런 금리 상황이 벌어진다. 야, 이 대출을 이거를 10%대를 갚을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무지막지한 부분이 되겠죠. 5억이면은 5천을 갚아야 되는 거죠. 10%니까요. 5억이면 5천을 갚아야 되면 이게 자, 엄청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집을 대체적으로 이제 구매를 할 때 이런 대출을 많이 끼고 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다 판단이 좀 드네요. 원리금을 갚아야 되죠, 요즘에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 가중될 거 생각됐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최대로 벌어져 있다. 한국이 2.5%, 미국이 3.0에서 3.25인데
만약에 오늘 우리 금통위가 0.25만 올렸다 그렇게 되면 연준이 이제 다음 달에 0.75를 올릴 거 아니에요. 4%대까지 진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가 넘는 금리 차이가 벌어집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1%가 넘어져 버리게 되면 이거는 네, 자금 이탈이 더 심하게 일어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자본시장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외국인 자금이 쭉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리게 될 테고요. 그렇게 되면 환율의 상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통위가 거기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게 맞아요. 올리는 게 맞는데 금리를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 것 같다. 그래서 0.5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0.5는 올려야지, 최소 0.5는 올려야지만이 괜찮아질 것 같다 생각 들고요. 뭐 0.75를 올려도 지금으로서는 네, 전혀 문제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그 정도까지 올리면은 또 갑자기 올라갔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 부분도 좀 있고, 물가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줄여야 되고, 0.5 이상은 무조건 가야 될 것 같다. 만약에 오늘 0.25로 올렸다 그러면 이거는 시장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야지만이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금통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한 9시 한 반 그쯤 되면 아마 금리 이야기 나올 건데요. 0.5 정도 올릴 것 같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0.5 정도 올려야지 오히려 시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자동차 관련주 이야기네요. 포드 팔아라, 그 다음에 GM은 매수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외국계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예요. UBS에서 나온 건데, 최근 자동차 산업 보고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포드 주식을 팔고 GM의 매수는 멈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매도가 쏟아집니다.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인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쌍끌이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외국 놈들이 많이 팔았다기보다도 기관 놈들이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이 73억, 기관이 279억입니다. 기아차 주식도 마찬가지. 외국인이 23억, 기관이 183억. 요즘 가만 살펴보면은요, 외국인이 적군이 아니라 기관이 적군이에요. 물론 이거는 단기적으로 팔아먹는 금융투자의 매도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기관이 적군이다, 기관. 우리나라가 더 심해. 우리나라 이 기관 애들이 팔아먹고 단기로 치고 빠지고 하는 게 더 심합니다. 외국인들은 굵직한 셀을 쳐가지고 주가가 큰 어떤 물주기를 잡아가는데 영향을 줬다고 친다라면, 기관은 거기 붙어가지고 그냥 더 지들도 팔아먹는 그 형태가 나타났죠. 외국인들은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한 시점부터는 매도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다지 적어하진 않거든요. 지난달에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2조 원 넘게 매도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 부분들 같은 경우로 보면 뭐 그다지 뭐 부담이 될 만한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면 외국인들이 팔아먹은 거 살펴보게 되시면 1조 8천억 정도가 이제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4,900억 정도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코스피 쪽에서 보게 되면 코스피 시가총액하고요, 코스닥 시가총액하고 차이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쪽에 있는 부분들이 매도가 훨씬 더 많이 있었고, 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매도가 있었다 치더라도 대체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쪽, 고점에 있는 것들 치고 빠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고점에서 이제 내려오는 형태의 그런 흐름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쨌건 지금 9월 달에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쳤지만 10월 달 들어서면서 또 다시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렇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조금 파는 그런 형태. 왜냐면은 8월 달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들이 더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형적인 매집이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보다도 기관이 더 큰 적군으로 남아있는 세상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이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자동차주를 매도가 나온 이유가 UBS의 리포트가 하락에 발단이 됐다.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GM은 매수를 멈추고 포드는 주식을 팔아라.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계의 수요가 침체된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리포트 살펴보면 포드와 GM에 대한 분석이 주로 이뤘지만 글로벌 자동차 산업 업황이 위축되면서 현대차와 기아도 이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된 거죠. 되게 재밌는 게요. 외국계 리포트든 국내 리포트든 간에 이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식을 쏟아내거든요. 팔기 위한 매도, 팔기 위한 리포트 이런 정도로 좀 치는 게 굉장히 맞아요. 이게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어느 한 종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쪽 상황으로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국내 주식을 팔기 위한 핑계거리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죠.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쨌건 지금 보면은, 뭐 규모 면에서는 기관이 훨씬 더, 많이 팔아먹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지금 뉴스 기사에서는 외국계 쪽에서 많이 파는 걸로 되어 있죠. 모건 스탠리, JP 모건, 그 다음에 뭐 이런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걔네들 규모가 크지 않아요. 그냥 이름만 올렸을 뿐이죠. 외국계 증권사들이 조금씩 팔았을 뿐이고,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이거의 몇 배에 달하는 매도를 오늘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빠진 것이다. 이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은 환율의 수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실적도 좋다 그래. 환율에 대한 수혜도 있어.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업황이 문제야? 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지금 환율에 대한 상황이 높아지게 되면요. 자, 해외 쪽에서 자동차를 판매했을 때요. 이 영향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환율이 높은 상태가 됐을 때는 뭐 똑같이 이제 가격을 해서 판다고 치더라도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왜냐면 1달러에 1,000원이었을 때 팔아먹는 자동차하고 1달러에 1,400원일 때 팔아먹는 자동차는 다르죠. 똑같이 1달러로 받지만 국내 이 기업들이 받아먹는 수익은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진을 포기하고 자동차 가격을 인하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품 가격에 인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품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 이제 다른 국가의 환율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다라면 오히려 그 현대 자동차나 기아 자동차의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해도 괜찮은 부분들인데 자동차가 이제 위축되어 있다. 왜냐면 지금 경기 침체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내구재 쪽, 덩치가 큰 것들 있잖아요. 쉽게 사기가 어렵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데 우리 자동차 바꿀까? 아니야. 1년만 더 차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글로벌 시장이 위축된다. 이 경기 침체에 앞서서 얘기해드렸던 그 얘기와 다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누르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소나기는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부담을 좀 주고 있는데, 자, 외국계에서 나오는 매도보다 기관들 매도가 훨씬 더 많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변동폭을, 기관들이 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고요. 국내 증권사에서는 또 현대차와 기아차의 낙폭이 과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팔지를 말아야 되는데 왜 팔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 싶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이 자동차 관련한 부분들은요, 일단은 업황을 보고 조금 더 이제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을 주가에 반영시켜 본다면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일시적인 변화에 따른 그런 변동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전체적으로 다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또 특별하게 더 내렸다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 우려감에 혼조 양상을 보였다는 거. 경기가 괜찮다 해서 긴축을 세게 친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고, 경기가 침체될 것 같아서 주가가 빠지고,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좋아도 빠지고 나빠도 빠지고, 뭐 이렇게 되면은 약세장에서 그냥 니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이것은 코야, 이것은 입이야, 이것은 떡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시장이 지들 멋대로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변동성이 심할 때가 변곡점이 온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금통위에서 빅스텝은 유럽
유력시 하고 있는데 빅스텝 이상 나와줘야 됩니다. 오늘 만약에 빅스텝 안 나오면은 오히려 시장이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0.5 이상은 무조건 나와줘야지 그래도 시장이 조금은 안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포드에 대한 매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현대차, 기아차도 주가 떨어졌다. 야, 이것도 되게 웃긴 얘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아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관들이 더 많이 팔아먹었다는 거. 이것도 되게 웃긴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낙폭이 과했다고, 야, 지금 얘네들이 말을 하는 것이 말인지 방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실적 불패 법칙이라는 게 있죠. 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뭐 절대로 주가가 망가지지 않는다 뭐 그런 것들인데 지금은 망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저평가가 심해지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자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너무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려는 충동을 느끼는 것이다. 즉 500%의 수익을 2-3년 안에 걸쳐서 얻기보단 2-3개월 내에 벌려는 시도를 한다는 점이다. 자, 이것이 왜 필요한 시기가 되었냐면 네, 이 문구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돼요. 지금은 이제 손실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복구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한 1년여에 걸쳐서 복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편안한 투자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일주일 사이에, 한 달 사이에 급하게 복구를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여기서 왜 문제가 되냐면, 금리는 계속 올라가게 되고, 내가 대출이라든지 빚을 내가지고 투자를 한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빚내서 투자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여유있게 느슨한 마음으로 투자 대응에 나섰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또는 세력들이 주가가 저점에서 충분히 매집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상승세로 진행되니까 그 부분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